네, 바쁘신 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 마을합창단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에 앞서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신 심기익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를 갖다 드리긴 드렸는데 뒤에 분들한테는 아직 그 명함을 갖다 못 드려가지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마을 합창단 지휘자 또 반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문화재단 대표 심규익입니다. 11월 말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을 갖다 한다 이렇게 발표를 갖다가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그 변이 오미크론과 그 신규 확진자들의 그 증가로 일상 회복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코로나가 기승을 갖다 부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워크숍에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대전 마을 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는 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신 구천 선생님 그 지휘법과 2부에서는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과장이신 민경식 교수님의 반주법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멀리서 대전 마을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두 분 강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워크숍 참가자 모두가 큰 배움을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마을 합창단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대전 마을 합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 문화재단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말에 이어 지금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첫 번째 강연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셨던 구천 지휘자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3시 30분부터는 지금 민경식 교수님께서 그 반주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연들은 내일 또 일정이 있는데 저희 지휘자 반주자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현장에서 참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저희 워크숍 전체 3개의 강연 중에 첫 번째 지휘자 대상의 지휘법 강연을 하실 저희 구천 선생님, 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이셨던 구천 지휘자님의 지휘법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연은 모건대학교 피아노과 학과장이신 민경식 교수의 반주법, 그리고 내일 진행될 강연보 회장님의 그 위드 코로나 대전 마을 합창단의 대응 방안에 대한 그 3개의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휘법 강연을 하게 될 저희 구천 지휘자님의 양력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 지휘자님께서는 1980년에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처음 시작하신 후에 20년간 단원 활동을 하시고 88년에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주 시립합창단 3임 지휘자,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전국 시립합창단 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2007년에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을 지내신 후에 8년부터 11일까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립합창단 단장과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신 후 2012년 1월부터 14년까지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을 겸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휘법 강연을 맡게 된 구천 지휘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 이동해도 됩니까? 예. 여러분하고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마을 합창 시작할 때부터 제가 와서 지휘자님들 모시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와서 심사도 하고 해서 한동안 참 가깝게 지내다가 정말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럴 일이 서로 피하는 게 좋아서 서로 피하고 있다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하면서 전직을 다 이야기했는데 전직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립합창단 지휘하고 이런 거고 합창단 지휘는 그러니까 국립합창단에서 제가 단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휘를 또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국립합창단 지휘자를 하게 됐었죠. 이제 거기까지였고 그다음에 그 뒤는 현재는 그러니까 국립합창단 이제 마치고 수원대학교에는 그 음악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합창지휘 석사, 합창지휘 박사를 주로 가르치는 주임 교수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아까 말씀드린 요 자리에서 요 세미나를 할 때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지휘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근데 그게 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수원대학교 합창지휘 박사과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자들은 어디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많은 음악가들을 만나고 단원들을 만나면 그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디선가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합창을 같이 하게 되고 지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역정이 펼쳐지죠. 지휘를 하실 때 이제 지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지휘를 하실 때 예, 어쩐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휘를 하면서 지금 다 지휘자세요? 반주자도 계세요? 반주자 누구세요? 그러니까 피아노 하시는 선생님. 그런데 지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신 이유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그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성악이 가장 많아요. 그 지휘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합창지휘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정은 합창지휘 석사 박사 과정인데 합창지휘니까 성악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기악지휘자는 이제 기악한 분들이 많이 하죠. 바이올린을 했다든지 피아노를 했다든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계시는 지휘자 중에 저 말고는 또 누구 아시죠? 정명훈 지휘자. 그분도 피아노지 않습니까? 근데 피아노는 기악 지휘를 하는 거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는데 지휘를 할 때 그렇게 합창 지휘에서는 이제 성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감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러니까 성악적인 감각 뭐 이런 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필요한데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 오셔서 그 반주자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출신이 또 지휘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반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어떻게 지휘를 하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 지휘자 하는 걸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고 생각해서 왔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현재 시립합창단 반주자인데 직업이. 근데 합창지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서 직업은 반주를 하고 계시고. 예. 근데 지휘를 잘해요. 여기 보면 딱 지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전제 조건은 아닌데도 그렇게 그 합창지는 성악가들이 참 많이 하고 노래 잘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지휘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요.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노래를 주로 했으니까 교회에서 노래를 했는데 교회에서 누가 지휘를 시작을 했어요? 요즘 말고 초창기. 그러면 초창기는 언제일까요? 1800년대 1850년 뭐 이럴 때 그때 지휘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니면 뭐 1900년대 우리가 살던 시대부터 해요. 1900년대는 계시죠? 2000년대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1900년대 사시던 분들 그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그냥 가장 목소리가 큰 노래 잘하시는 분이 지휘를 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지휘를 정말 오랫동안 했고 그러니까 노래 국립합창단 단원 20년 또 시립합창단 지휘자 20년 그래서 40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음악이 시작했으며 어떻게 합창을 시작했으며 그러면 누가 지휘를 했으며 이런 거. 근데 다 따져보니까 각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니까 이제 뭐 지휘 전공자가 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휘 전공은 아니라도 뭐 음악 전공자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하여튼 분명히 교회에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 음악적으로 잘하실 수도 있고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서양 음악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합창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세 시대에 그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지휘를 중세라면은 우리가 한 400년대부터 4,500년대부터 1,400~500년까지 한 1000년을 중세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떤 거가 맨 처음에 있었냐면 그레고리안 찬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레고리안 찬트가 서양 음악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하다가 음악의 근본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란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피아노 맞춰서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악기 맞춰서 하는 거, 또 오선지를 보고 합창을 하는 거. 이 음악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을까? 따지고 가면 그레고리안 찬트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1000년 동안 중세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 바로크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 그레고리안 찬트도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듯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발전을 해서 한 선율로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높이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변성기 된 사람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옥타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한 선율로 하다가 옥타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죠. 가끔은 어떤 성가대나 어떤 합창단에서 음악을 잘 모르는데 노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성가대나 이렇게 합창단에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옥타브 밑으로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합창이 되게 됐죠. 그런데 음악의 역사 중에 그레고리안 찬트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음악의 갈래 중에, 전공 중에 지금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여러 악기들, 관현 악기들, 그 다음에 실용음악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보컬, 이런 거 다 합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이 도대체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비트? 아니, 전공이 성악.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은 아유 피아노지. 혹시 또 바이올린 선생님, 아 바이올린이야. 또 선생님 아까 비트라고 그러는데 뭐 타악기가 먼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상관 있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관심 없으면 에이 뭐가 뭐 시작했든 무슨 상관 있어, 뭐 그냥 음악이면 음악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집안이 잘 되면, 집안이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가족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족보를 챙겨요. 족보. 아직 족보 챙기실 때까지는 안 되셨어요? 족보. 어른들도 그렇고 집안이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부자 되고 잘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족보가 어디 있냐,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이야,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그냥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음악이 시작한 거야? 내가 성악이면 성악은 어디부터 한 거야? 피아노는 어디서부터 한 거야? 근데 그 서울에서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제가 왔더니 이것도 벗어야 됐고, 이것도 벗어야 돼. 네. 우선 여기까지만 벗어볼게요. 네. 그러는데 피아노 전공은 피아노가 먼저지. 지금 피아노 없으면 연습을 어떻게 해? 내가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면 말이 연습도 안 되고 연주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피아노는 1709년에 생긴 건데 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피아노가 없었죠. 물론 건반악기는 이제 그 챈발로라는 건반악기가 있었고, 하프시코드 뭐 명칭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건반악기들인데 뭐 그런 역사라든지 작곡이 최고지. 작곡을 해야지 노래를 하지. 우리가 악보가 보고 연습하는데. 그런데 그 작곡이 제일 늦게 생겼어요. 작곡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 발생적인, 아까 그 그레고리안 찬트가 작곡을 한 게 아니고, 그레고리오스 1세 교황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거 그 지방마다 노래가 다르고, 내가 이렇게 어디 성당 교회 가면은 이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좀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그 노래하는 것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으라고 그랬는데 지금같이 악보를 낸 게 아니고 가서 듣고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리라리리라리라리라라 할렐루야 이러면 그걸 듣고 와서 이런 노래 있어요. 저쪽 지방에 갔더니 할렐루야. 그래?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가 3,000곡이었어요. 그레고리 1세 때 3,000곡을 이제 외우라고 시켜서 구전하고 이러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한 3,000곡을 이렇게 입으로
구전으로 하려면 10년이 걸렸어요. 그 삼천곡을 이렇게 해주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래가 구전으로 되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양 음악사하고 한국 음악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서양에서 했던 일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어. 거의 비슷하게. 뭐 산업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음악의 갈래를 찾아서 도대체 지인은 그러면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시작한 거야? 여기 이제 도입을 하는 지금 과정에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그레고리안 찬트가 그렇게 이제 3천여 곡이 모여서 10년씩 가르쳐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럴 때까지 악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에다가 글자에다가 그 성경, 그 라틴어 성경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는 좀 높여서 할렐루야 하면은 이렇게 점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려오고, 긴 거는 우리 테누토마크 하듯이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우마 악보라는 게 나오죠. 오선지도 아니고 그냥 글자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점만 찍고 줄만 긋다가, 야, 거기 글자 쭉 써놓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써놓고 줄을 가운데다 하나 쭉 그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고, 줄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리고, 줄에 걸려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줄 하나가 시작을 했어요. 줄 하나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괜찮네. 그래서 두 개 하니까 가운데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 이제 구분이 좀 더 돼. 세 개 그어봤어. 오, 괜찮네. 4개 그어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4개까지 그은 데가 어디까지 왔냐면 르네상스 시대까지 왔어요. 르네상스는 이제 우리가 1400에서 1600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한 400~500년에서 1400~500년까지가 1400년, 1450년 이때까지가 이제 아까 중세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중세 1000년, 르네상스 한 1400에서 1600, 아니면 1450에서 16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1600년대까지 그 사서무 겨우 줄 하나 긋고 2개 긋고 3개 긋고 4개 긋는데 거의 뭐 한 1000년 이상이 지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1분도 안 됐어요. 그 줄 하나 긋고 2개 긋고 3개 긋고 4개 긋고, 이렇게 쉬운 거를 하나 더 5개 긋는 것도 그냥 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때 글자에다가 이렇게 점 찍다가 줄 하나 긋는 것도 획기적인 방법이었고, 4개까지 그은 거는 대단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줄 4개 긋고 사선보로 음악을 다 작곡을 했어요. 르네상스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르네상스 음악,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그 누가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아니면 제일 활발한, 누가 제일 잘한 작곡가, 아니면 작품이 많은 작곡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특징적인 거를 해서 딱 그럼 한 사람만 말해봐. 누구야? 사실은 르네상스 작곡가가 굉장히 많은데 팔레스트리나를 제1로 쳐요. 제1로. 그래서 팔레스트리나의 곡을 지금 우리는 오선지로 보고 있어요. 팔레스트리나는 사선지에다가 썼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사선보를 오선보로 이렇게 고쳐놨냐면, 현재 우리들 지금의 음악학자들이 이때 사선보는 이 정도 높이였으니까 이걸 오선지로 옮기면 이게 A 플랫일 거야. 그래가지고 A 플랫 쪽으로 착 해놔요, 오선지에다. 그러면 다른 또 학자가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살펴보고 내가 연구하니까 이거는 A 플랫이 아니야, G 메이저야. 그래서 그 사람은 G 메이저로 쫙 그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꼭 이름을 써요. 에디터, 편집자 누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 악보들을 보고 이 높이와 이런 거를 가지고 조옮김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나는 A 플랫이라고 생각한다. 학자의 그러니까 연구 결과. 나는 연구하니까 이건 G 메이저다. 이렇게 해서 꼭 이름을 그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누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가 나란 말싸미 증기에 달아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문자와로 서로 뭐 이게 뭔지 아시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 그거를 그 훈민정음으로 써놓은 걸 우리가 읽을 줄 아나요? 그냥 이거는 그거 앞부분을 외워놨으니까 만약에 써놨으면 이렇게 글자를 맞추겠지만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썼던 거 특히 한문으로 쓰고 뭐 한글 후에 썼던 거 그거 우리 못 읽어요. 지금 뜻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고전 문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걸로 써놓은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악보의 발전과 현재 우리가 오선지로 다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이렇게 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가 우리가 똑같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왔는데 글자가 지금도 바뀌잖아요. 지금도. 제가 옛날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세대는 조금 계실 것 같은데 하얏읍니다 였잖아요. 글자가. 근데 지금은 하얏읍니다 이렇게 쓰면 학교도 안 다녔나. 그리고 무시당해요. 하얏습니다. 시옷으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뭐 오늘부로 이게 철자를 바꿔서 읍니다를 소리 나는데요. 시옷을 이쪽으로 보내서 습니다로 쓰겠다고 지들끼리 발표하고는 말아. 그러니까 그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거 갖다가 알려주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거고 예전에 학교 다녔던 우리는 신문을 보거나 그때 그날 어떻게 딱 뉴스 한번 봤으면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근데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 근데 예전부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내온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고전 학자들이 번역해 놓듯이 음악도 이제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오선지가 세계적으로 다 쓰이게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의문점 하나 음악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진짜로 그 타악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타악기가 때려서도 소리 나지만 바람 불다가 나뭇가지가 톡 끊어지는 것도 틱톡 이랬으니까 이게 타악기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음악이 아니고 소리고 음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가장 먼저 출발점은 우리는 그레고리안 찬트다 이렇게 정의를 다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놓고 그때 그레고리안 찬트가 피아노도 없었고 바이올린도 없었고 아무 악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했어요. 소리로 했는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시작은 성악이었고 성악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창으로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이렇게 음악 사료와 이걸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그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까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분이 지휘자가 됐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오촌이 지휘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무슨 음악대학이 있지도 않았고 그냥 노래를 제일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지휘를 하셨다고요. 그 전에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지휘를 하셨고 이제 그건 제가 확실히 본 거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음악 모든 종류의 음악이 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아직 논문을 안 쓰셨으니까 합창지휘 석사 박사 하시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나라의 음악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 음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이제 세계인이 같이 쓰는 오선지와 피아노와 이런 악기를 말하는 거고, 원래 이제 한국 음악, 뭐 국악 쪽 말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음악의 전례는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성경은 아직 잘 모르고,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쳤어요. 찬송가, 당연히 찬송가를 독창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그냥 같이 따라서 하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찬송가 중에 그 지금은 당연히 찬송가가 오선지로 돼 있잖아요. 오선보로. 그리고 또 사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예전 찬송가는 글자만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 곤란한데, 그러면은 1900년대가 아닌데 그 예전 찬송가, 저는 그거 봤어요. 예전에 교회 가면 악보가 아니고 글자만 나와 있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거 그냥 글자 읽으면서 누가 노래하면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시창이잖아요. 악보 이렇게 딱 보고, 악보를 보고 이렇게 악기에 도움 없이 자기가 음정 정확하게 맞추면서 하는 거. 그래서 시창과 청창이 있어. 청창. 그러니까 보는 거는 시창이고 악보를 듣고 하는 거는 청창이죠. 근데 시창을 잘하는 사람이 천재일까요? 듣고 청창을 하는 사람이 천재일까요? 네, 듣고 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듣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인 줄 아시는데, 모차르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그러죠. 왜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그래요? 일찍 죽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모차르트가 그때 당 모차르트 시대에도, 그 이제 모차르트는 그 고전주의 사람인데 클래식 시대 그때도 악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악보를 안 줬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차르트 왔어? 이거 쳐봐. 이렇게 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고 뭐 복사하고 얼마든지 악보를 자유롭게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데, 빌릴 수도 있고. 그때는 안 줬어. 그래서 모차르트가 뭐 악보도 없는데, 근데 누가 뭐 이렇게 피아노 뭐 연주한다니까 갔어. 가가지고 음악회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그대로 쳤어요. 그걸 그대로 치면서 악보에다 옮겼어. 지금도 천재들은 그렇게 해요. 음악적 천재들은 악보 없는 게 있거든. 가끔 노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그냥 그려가지고 이거라고 이렇게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듣고 기억해서 하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시창은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악보 열심히 읽는 거 하면은 그건 시창할 수 있고, 물론 듣고도 하고 보고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여튼 악보 못 본다고 여러분 그 단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듣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가서 꼭 칭찬해 주시고, 지휘자는 그런 단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악보 못 본다, 아니면 음정 틀린다, 그거 한번 지휘자가 들려주고, 피아노 음정 한번 들려주고, 그래서 듣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음악성이 있어요.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고 하시는 분은 정확하기는 한데 정확한 것에서 끝나. 거기에 물론 음악성이 있으면 거기 이제 자기가 더 음악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음악성 있는 사람들이 악보를 그 교육을 안 받았거나 음악적인 전문 교육을 안 받았어도 듣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 국악의 대가 중에도 악보를 전혀 못 보는 분 많아요. 저는 이제 국립극장에서 20년을 있었으니까, 국립극장 20년이라는 거는 물론 국립합창단이었지만 국립창극단, 국립국악단, 국립발레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공연도 하고, 같은 공연, 무슨 공연? 발레단이 발레하는데 가서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하면 합창단 오라고 그래. 이렇게 좀 서 있어.
이런 것도 하고, 또 창극단 그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이 와 하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판소리꾼이고 작창도 하고, 그러니까 작곡같이 작창을 합니다. 그런데 오선재는 전혀 못 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연습하러 와서 딱 녹음 한번 해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오면 정확하게 해. 악구도 없이. 일설에 의하면 파바로티도 악보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들어서 알고 한다. 그거 가능해요, 진짜로. 왜? 파바로티가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이태리 말 들으면 내용 다 알죠.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입했다 이거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합창 지휘자로서 이러한 서양 쪽이나 한국 쪽이나 노래 음악의 시작은 목소리가 먼저 나왔고, 그것도 한 사람 시켰을 때는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돼야지 이제 같이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따라서 배우고 하니까 합창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음악의 형태였다. 그래서 지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저기 하잖아요. 피아노 공부를 하면 피아노 문헌을 배워요. 피아노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으면 피아노에는 편천사는 이렇고 뭐 이렇게. 성악을 하면 성악 문헌을 배워요. 성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성악의 가장 전성기는 낭만주의, 오페라죠. 그 천으로 고전주의로 가면 오페라가 있기는 있어요. 오페라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 전 시대, 바로 그때도 오페라가 있었어요. 사실은 르네상스에는 없었어요. 르네상스에는 그냥 합창만, 중세 무조건 합창만. 그러다가 이제 바로크에 와서 오페라가 한두 개씩 생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로크 음악가는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이잖아요. 물론 바흐와 핸델. 근데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핸델이 지금까지 살았더라면 정말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거 작곡료 그거 사용하는 거. 근데 죽은 지 50년 된 때부터는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핸델이 원래 오라토리오 작곡가가 아니고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오페라 작곡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떼돈을 벌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오페라 작곡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오페라 극장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오페라를 내가 작곡해서 내가 직접 오페라를 하면 더 잘 벌 거야 이러면서 그걸 시도했다가 완전 요즘 말로 폭망해서 빚에 쪼들려가지고 피해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라는 그 할렐루야가 44분에 있는 메시아를 작곡해서 다시 기사회생해가지고 다시 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월에 교회까지 합해서 메시아 연주료를 받는다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연주되는 건 없죠, 12월에. 그럴 정도로 핸델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합창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 아까 지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처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선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따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걸 하진 않았죠. 노래 크게 하면 따라 부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긴 이 막대기, 긴 봉, 이걸 가지고 이게 길다면 바닥을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쿵 하면 시작을 하고 쿵 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악에서 집박을 하잖아요. 집박. 몽둥이로 하는 거. 이렇게 음악이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끝날 때 징표는 집박대가 그냥 서 있다가 이제 지휘자인데 집박대가 하고
그리고 조금 잘 끝나요. 그렇게 지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휘가 나타나기 전에 손동작으로 서양에서는 큰 나무 갖다가 쿵 찢는 거가, 그거 이제 딱따구리 지휘법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딱따구리가 나무를 톡톡톡톡 이렇게 그 하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굉장히 커요. 이게 왜 산중에 조용한데 딱따구리가 사력을 다해서 그냥 팍팍팍팍 찢는데 딱딱딱딱, 그러니까 딱따구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쿵 찢는 거를 딱따구리 지휘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휘를 하다가 자기 발등을 쾅 쪄버렸어요.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쾅 찍다가 자기 발등을 그냥 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팠겠죠?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긴 막대기를 갖다가 지휘를 한다고 해도, 찢는다고 해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니스 딱 칠해서 그냥 사포로 촥 해가지고 니스 칠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산에 가서 긴 거 있으면 갖다 그냥 쿵 찢는 때라서 자기 발등을 찌니까 그때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상풍이 생겼어요. 그런데 파상풍이 생겨서 그때 의사들은 이렇게 보고, 야, 잘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런데 그렇게 의사가 권유를 했어요. 자르라고, 발을. 근데 그 사람이 릴리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궁정 음악가였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휘만 한 게 아니고 발레리노였어. 발레리노. 그러니까 발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지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 내가 최고의 발레리노인데 내 발을 자르면 나 죽는 건데 내가 살아서 뭐해? 안 자를 거야. 그리고 버티다가 진짜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휘의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피해서 이게 없어지고 요 막대기를 이제 옆으로 잡기 시작을 했죠. 옆으로 잡기 시작을 했어도 이 지휘봉에 한 사고는 일어났어요. 지휘봉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가 뭐 앞에 바이올리니스트 눈이 찔려서 실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지휘의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 릴리가 이걸 딱따구리 기법으로 이걸 하다가 죽은 때가 그게 바로크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핸델이 있던 시대.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는 1600에서 1750년을 바로크 시대로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의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합창의 역사는 그렇게 길고, 합창의 역사는 그렇게 긴데 지휘의 역사는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이제 칸토르가 지휘자 나오기 직전에 지휘자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칸토르라고 했죠. 칸토르. 칸토르라는 말은 저거죠. 뭐 노래, 칸토,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칸토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합창장이 돼요. 합창의 뭐 파트장 하듯이 합창장, 합창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래서 이제 지휘가 시작을 했죠. 지휘가 시작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는 마을 합창에서 정말 활성화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마을 합창을 시도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전주 있을 때 전주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대전보다 먼저. 또 안산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도 한참 활성화되다가 지금 완전히 못하고 없어졌고, 전주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했는데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때도 이제 전주 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거기 가서 합창단이 모아져 있으니까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합창을 활성화 시킵시다 했는데, 그때 그 단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노래도 못하고 뭐 하려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수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합창을 잘하는,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합창이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내가 말이야 지금 마을 합창 지휘자지만 그 시립업창단 어디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시립업창단 나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악보도 잘 보고 성악도 전공했고 뭐 노래도 잘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손 흔들면 될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을 합창하라니까 가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건 전주 이야기고 제가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 몇 년 못 가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지휘자가 가서 헌신적으로, 헌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악적인 기량, 음악적인 기량을 다 전수하면서 따라오게 계속 만들어주고, 자기가 또 음악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이 있고 그걸 실천시키고 이래. 근데 대전이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관련이 돼서 이렇게 강의도 하러 왔고 심사도 정말 와서 며칠씩 하고 그랬는데, 대전 시작할 때도 이미 제가 전주에서 경험이 있고 아는 사람 없어진 거 다 봤는데 글쎄 몇 년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공적이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어떤 사람들? 외부의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할 때 저기 대전 마을합창 경연대 할 때 가서 구경하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고 만났고, 그분이. 그렇지만 가서 한다고 갔는데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합창한다는 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휘자의 어떤 희생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희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혼자 하는 어떤 잘못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갈 때는 그 중에 누군가가 정확한 그 목적지와 그 하는 방법과 이걸 다 가지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창에서 지휘할 때 관심이 어느 쪽에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오늘 강의 안에 저거를 했어요. 그 리허설 테크닉과 뷰 테크닉, 리허설 테크닉과 뷰 테크닉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리허설 테크닉은 뭘까요?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들려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악보만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노래 내용을 설명하고 그 가사를 말할 때 그 가사와 소리와 크기와 요게 다 맞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지휘자가 리허설 테크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가서 뭐 내가 네 박자 좋으니까 이거 맞춰서 해야지 라는 게 리허설 테크닉이 아니고, 그 리허설 하는 동안에 처음 악보 보는 것부터 듣고 하는 것부터 그 뜻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은 그 바이올린 줄에서 나오는 소리에 기쁨, 슬픔,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죠. 피아노는 피아노를 치는 그 소리에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다 표현해야죠. 성악은 그 노래 소리에서 노래가 그 소리를 들으면 와, 슬픈 소리다, 저 소리는 너무 기쁘고 강력하고 좋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지 성악이죠. 아무 감정 없이 소리 같은 크기로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고 하지만 어떤 네 박이 있는데, 아니면 두 마디가 있는데, 여덟 박이 있는데, 그걸 그냥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좋은 소리로 하면 두 마디, 한 마디도 못 들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걸로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네 박을 한다거나 두 마디, 여덟 박을 한다고 들어보시라고요. 전혀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성악이 아니라 그냥 소리지. 그것처럼 지휘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뷰 테크닉, 그러니까 보여지는 테크닉은 연주 무대에서 나타나죠. 연주 무대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리허설 테크닉, 연습할 때의 시간의 비율가 어떤 비율일까요? 3분짜리 곡을 무대에서 3분만 지휘하면 되는데, 연주하는데 그 연습을 10번? 그러니까 3분짜리를 30분? 안 가지고 안 되죠. 300분? 100번은 해봐야 될 거예요. 300분. 30분 10번 해가지고는 절대 그 음악이 완성도가 안 돼요. 그러면 10번을 해도 할 말이 있고, 20번을 해도 할 말이 있고, 30번을 해도 할 말이 있고, 100번을 해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 단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라는 건 이제 반복하는 이유, 반복에서 변화된 거에서 그 다음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리허설 테크닉. 뷰 테크닉은 리허설 테크닉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지휘자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하게 한다 하면 지휘자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연습시켜 놓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 부드러운데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실제로 가서는 이렇게 지휘하면 연습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가 나죠. 지휘자의 그 제스처, 지휘 비팅, 지휘 이 테크닉, 요거가 단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연습해놓고 가서 지휘자가 아차해서 실수하면, 잘하면 잘하는 합창단일수록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휘자가 리허설 테크닉 때는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 그 다음에 철학, 예술론,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서 음악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연주 때는 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높은 음정일 때는 뭐 한 손은 어쩔 수 없어요. 높은 음정일 때는 지휘자가 다다디다디다디디디, 밑일 때 봄봄봄 이렇게. 그러니까 지휘자가 자기 손의 위치를 높은 소리일 땐 높게, 낮은 소리일 땐 낮게, 평범할 때는 이렇게, 넓게 해야 할 때는 넓게, 작게 해야 할 때, 좁게 해야 할 때는 좁게, 이런 테크닉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리허설 테크닉과 뷰 테크닉, 지휘자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면 리허설 테크닉은 사실은 노래를 같이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뭐 합창곡을 하면서 여기는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뷰 테크닉은 그렇게 설명했으면 딱 그렇게 지휘를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량을 이제 갖춰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휘자가 가장 그 이제 제가 그 아까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악대학원에 1학차가 들어오면, 물론 요즘에 대학에서 합창 지휘를 가르치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그건 좀 그 완성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대학이나 어느 전공이나, 예를 들어서 의대가 요즘에 7학년까지 있나요? 6학년까지 있나요? 옛날에는 6학년까지 있었잖아요. 뭐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도 변하니까 모르겠어. 변했다고 편지를 해서 알려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뭐 6년제였어 그러면 6년제로 아는 거죠. 옛날에 전문대학은 2년제였어요. 근데 어디는 또 3년제로 변했다고 그러고. 근데 도대체 나한테 알려주질 않아. 내가 찾아서 알아보지 않는 한. 그런데 어쨌든 지휘자가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휘자가 어느 수준이 되면
그건 제 마음대로 해. 제 마음대로. 근데 수준이 안 되고 제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이제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많이 보이는데, 대학 때 4년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의대 4년이든 6년이든 졸업하고 또 뭐 하고 해서 10년 걸린다고 해요. 자기가 진료하는데. 제가 의대 합창단 이렇게 저기 연주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너네도 한 스테이지 하자 해가지고 완전 그 무료로 다니는 의대 학생들이 이제 합창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거 낙제하면 졸업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 그 의대 굉장히 참 좋은 뜻으로 합창을 같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의사 돼서 눈에 사고 치니까 이거 그 학점 못 받으면 절대 안 된대. 그래서 하는데 1학년한테 물었어요. 그 우리 집 옆에 아산병원 있는데 내가 그거 맨날 걸어 다니거든. 근데 지금은 내 갈 일이 없고 나중에 갈 일이 있을 텐데 언제쯤 진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10년. 10년 그래, 그러면 10년 후에는 내가 뭐 병원 갈 일 있겠네. 그때 만납시다. 그랬는데 어느 전공이든 대학 4년 졸업했다고 해서 법대 4년 졸업하고 바로 판검사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대학 다닐 때 했다고 해도 뭐 2년인가 다시 연수원 다녀야 되고 뭐 또 가서 실무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과정에. 음악대학에서 지휘를 4년 동안 했다고 해서 지휘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뭐 성악, 피아노 뭐 이렇게 했지만 성악이 제일 많은데 대학원에서 이제 지휘를 처음 배우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가장 어려워하는 거, 아니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을 수 있겠는데 이 왼손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어려움이더라고요. 왼손. 왼손을 요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차 안 사보셨어요? 기본형. 그다음에 옵션. 옵션 넣으면 차가 거의 2배까지도 가죠. 2,000원짜리 살려고 그랬다가 4,000 막 되고. 옵션. 근데 왼손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왼손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다 이렇게 여쭤보고 오늘 이 강의를 왼손에 대해서 할까요? 아니면 뭐 그 아까 리허설 테크닉이 할까요? 어떤 곡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해석법을 할까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내면서 첫 번째로 딱 어려움 왼손이더라고. 왼손은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왼손이 쫙 올라가면 뭐예요 이거? 오유, 그렇죠. 여러분은 역시 지휘자세요.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어. 혹시 수어는 아시죠?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화. 근데 수화에서 왜 수어로 바뀌었어요? 에? 예전에는 TV에 이렇게 뭐 뉴스 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수화 누구라고 썼어요, 옆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수어 누구라고 써요. 수화는 우리 둘이 대화를 해야 돼. 이게 수화고 일방적으로 해서 알려주는 건 수어. 그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그거는. 명칭이나 용어가. 왼손을 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는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니까. 방금처럼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럼 요거는 뭐 같아요? 이거 이렇게 소리를 넓게 쫙 이렇게 펴는 거. 소리를 좁게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럼 요거는 뭐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화려하게 반짝반짝반짝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어울리죠? 안 어울려요? 그러면 이게 어울려요? 트윙클 트윙클 이게 어울려요? 아니면 트윙클 트윙클 이게 어울려요? 이건 많은 지휘자들이
이거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비토 포르테, 수비토 피아노. 이것까지 기본형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옵션으로 발전을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소리를 좀 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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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왼손을 수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으로 이 네 가지 방법을 왼손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표현하실 때 왼손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왼손. 혹시 왼손잡이는 정말 편할 텐데 이거 하시기가. 자, 하여튼 가요. 저하고 같이 제가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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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왼손만 하시니까는 거의 다 하셨어요. 왼손만 하니까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 둘, 셋, 넷을 그대로 이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저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왼손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네 박자 단위로 일단 하고 오른손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가고 해서 그거를 익히시면 나중에 이제 노래를 템포가 빨라지던 뭐 어떻게 되던 세 박자가 되던 왼손이 그 세 박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넓히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동그라미를 갔다가 수비토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동작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왼손만 다시 한번 이제 해보시겠어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가기, 둘, 셋, 넷, 들어오기, 둘, 셋, 넷, 동그라미, 둘, 셋, 넷, 반대로, 둘, 셋, 수비토 포르테, 둘, 셋, 수비토 피아노, 둘, 셋, 넷.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모든 음악은 지휘자는 딱 한 박자 먼저 가죠. 지휘자는 단원보다 한 박 먼저 인생을 살아요. 왜? 예비박이니까. 지휘자의 예비박이 없으면 노래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비 하나 둘 셋, 예비 하나 둘 셋, 예비 하나 둘 셋, 예비 하나 둘 셋, 여기도 예비 하나 둘 셋, 예비 하나 둘 셋, 예비 붕 둘 셋, 예비 하나
둘, 셋, 넷. 지휘자는 정확하게 한 박자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물론 반박 먼저 출발하는 것도 있죠. 따따따 할 때는 반박만 먼저 해야죠. 반박을 먼저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따따 이렇게 하는 지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박 아니면 짧게는 반박을 먼저 가는 그러한 삶인데, 한 박이 예비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직 뭐 경험을 하셨을지 못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비박을 자기가 정확히 안 해서 우물쭈물 시작하는 때가 있고, 합창이 또 끝날 때 예비박을 정확하게 안 보여줘서 정확하게 끝나질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시작이란 이미 이제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네 박자를 첫 박으로 시작할 때는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 예비박이었고, 이제 첫 박이 노래가 나가겠죠.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끝날 때도 예비가 있어야지 끝날 수 있어요. 끝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은 뭔가 사실은 지휘자는 자기가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원들은 맞춰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아 하고 네 박자를 내세요. 제가 네 박자, 그러면 제가 네 박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시면 돼요. 자,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아입니다. 네 박자짜리.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합창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네 박자를 속으로 세는 거가 다 같을까요? 절대 달라요. 다 카운트가 달라요. 왜? 이게 달라서, 맥박이 달라서. 네.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 동작을 보고 같이 끊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다 마른 거죠. 제가 보고 끄는 게 아니고 없어졌네? 하고 안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시작할 때 예비박이 있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비박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험이 아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고 제가 전제했는데, 예비박이 넷째 박에서 이렇게 방향도 위로 올라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 이제까지 지휘하실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맞아요. 그러면 그 예비박 넷째 박을 예비박으로 했는데, 예비박이 뭘 나타내죠? 예비박이 뭔가 보여줬으니까 노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뭘 나타냈어요? 뭘 보여줬어요? 네, 여러분의 예비박에서 평소에 빠르기, 템포 두 분이 그랬고, 호흡, 빠르기 템포는 똑같은 말이죠.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템포는 이탈리아 말이겠지. 어쨌든 뭐 똑같은 말. 호흡 맞아요. 호흡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템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템포는 샘여림. 네. 오늘 또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이 앞에 앉았습니까? 근데 뒷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네. 아이, 뭐 내가 그냥 뒤에 앉았었죠. 나 잘하는데. 그 예비박은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눠서 딱 두 가지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템포 빠르기, 그 다음에 샘여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 아를 시작을 할 준비하세요. 아 높이는 이겁니다. 제가 예비박을 하고 첫 박에 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방금 빠르기를 보여드렸고 샘여림을 보여드렸어요.
예비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기와 샘여림을 보여줘야 돼요. 반대로 하면,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비박 보고 아 하세요. 근데 보이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비박 굉장히 빠르게 해서 여러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이미 예비박 보고 노래는 그 다음 박에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지휘자가 실제로는 늦게 적었어, 첫 박을. 다시 예비박을 보고 노래를 하세요. 지금 한 이 두 가지는 뭐 계획 콘서트 없어졌죠. 하여튼 뭐 그런 것의 소재지 실제로 무대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예비박을 할 때 지휘자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래를 얼마만한 크기로 얼마만한 빠르기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비박 한 박에 그게 탁 들어가야 돼. 그때 아까 말씀하신 호흡이 들어가는 거죠. 그 넷째 박 예비박에 호흡을 안 하면 또 못해 노래를. 그래서 지휘자가 들려주기를 이렇게 들려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호흡을. 짧은 거는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그래서 예비박에 호흡이 꼭 실려 있어야 되고, 그 호흡의 길이와 샘여림, 빠르기, 그러니까 길면 느린 거, 강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스스로, 지휘자 스스로 호흡과 자기 코에서 느껴지는 호흡과 이 지휘를 예비박으로 삼는 그 보여주는 거에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노래가 우물쭈물 시작하는 건 참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걸 많이 연습해 본인이 해놓고 남의 음악회를 보십시오. 남의 음악회 그러면 야, 지휘자가 정확하게 한 대로 그대로 첫 박이 이어지네. 첫 박은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네.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을 보고도 공부하는 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경험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한 경험 없이 남의 걸 보면 저게 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왜 저렇게 시작이 잘 안 되지? 또 중요한 거 아까 끝날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지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그 넷 이렇게 하는 건 보고 그 넷째 박에 가서 정확하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정확히 끊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아까 여러분 뭐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시듯이 지휘자의 손이 이렇게 해서 한 박 전에, 지휘 시작도 한 박 전에 보여줬잖아요. 끝날 때도 한 박 전에 이렇게 하면은 딱 끝나요. 근데 가끔씩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끊는 동작을 어떨 때 쓰냐면 피아노 피아니시모 느린 템포의 모렌도 아시잖아요. 그 생명이 끊어지듯이 죽어가듯이,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죠. 모렌도는. 그러면 이렇게 이때나 이렇게 손가락을 쓰는 거지. 디다다다 이거는 예비가 안 보여. 예비가 안 보여.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그냥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도 예비를 꼭 하십시오. 예비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미리 보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휘자는 시작과 끝이 정확해야 되고 그걸 남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지휘의 예비박에 포함하는 것은 템포와 포르테피아노, 그게 지휘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왼손을 수없이 끝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른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거울 앞에서 가서 해보시면
왼손이 자유롭게 해서 연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고, 오른손 정확히 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거를 이제 연습하신 분은 이 지휘자가 또 리듬을 표현할 때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짜리 강, 약, 중강, 약, 강, 약, 중강, 약. 초등학교 때 배운 네 박자의 강약, 중강약은 평생 유효합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서양 음악, 우리가 쓰는 오선지 음악,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음악, 여기서 그 아까 사선지가 언제까지 쓰였다고 그랬어요? 르네상스 시대까지, 1600년대까지 사선지만 썼다고 그랬잖아요. 오선지를 쓴 데는 바로크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서 아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뭐 위대하다고 그럴까, 가장 유명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작곡가는 팔레스트리나라고 그랬어요. 바로크 시대에 오면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뭐 하여튼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바로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래야 정답이 나와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바흐하고 핸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수준이 높을 거라고. 네. 바흐하고 핸델. 바흐는 별명이 뭐예요? 음악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신앙인은 이제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친구로서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그건 흔하지 않지. 그냥 그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럴 때는 사회성 멘트지 그게. 그렇죠?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같이 그렇게 용돈 드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근데 음악에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보통 안 붙이는 아버지를 음악에서는 바흐한테 붙였어요. 왜 그랬어요? 바흐한테 붙인 이유가 지금 4분의 4바, 또 4분의 하나, 둘, 넷, 강, 야, 이거 정리를 한 사람이 바흐예요. 또 장조, 단조,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바흐는 평생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밖에 나가질 않고 그냥 가서 맡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온순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애들 키우느라고 바하가 20명이나 애를 낳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명 난 사람은 가끔 있었어. 엄청 많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10명, 8명까지. 6명은 뭐 보통이고 4명은 간단했고. 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근데 바흐 시대에 20명 난 거는 진짜로 많이 난 거예요.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 때거든. 그래서 그때 그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애들 10명 막 20명 낳았으면 입 더는 거가 최고였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 입 더는 거가 어디 가서 더렀냐면, 노래 잘하면 교회 합창단 가서 그 먹고 자고 10몇 살까지 변성기 올 때까지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출신 많아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작곡가 뭐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 출신이 많은데, 바흐는 평생 그걸 쓰면서 한 직장에 가서 20명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참아가면서, 그리고 가서는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할 거 딱 작곡해놓고는 그냥 이제까지 있던 음악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 놓으니까 이게 장조 단조가 생겼고 각 저기 그 마디마다 가로 줄이 생겼고 해서 바흐가 그걸 정리해놨어요. 발명이 아니고 정리만 해서도 그게 음악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까지 그 전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다 이걸 했어. 사람들이 다 썼어. 근데 마디 줄도 없었고 몇 분의 몇 박자도 없었고 뭐 A 플랫, E 플랫 아까 뭐 말한 뭐 G 메이저인지 A 플랫인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이 그냥 해 오다가 바흐가 이걸 다 놓고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줄 그으면 딱 4분의 4박자네. 아니 이거 말이야 샵 2개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냥 하면 뭐 D 메이저네. 이거를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바흐하고 핸델하고 동갑인 줄 아시죠? 1685년생이에요. 동갑내기예요. 동갑인데 핸델은 그냥 젊었을 때부터 뭐 이태리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가서 새로운 작곡 기법을 배워서 핸델이 28살 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영국에 갔죠. 영국에 가서 오페라를 리날도를 하나 딱 썼더니 리날도에 나오는 노래 아시잖아요. 이게 그 핸델이 그때 리날도에다 썼던 아리아인데 그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박을 터뜨렸어. 그러다가 폭삭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지휘를 해야 그런 음악사적인 거를 다 끝까지 올라가요. 아까 성악 겨우 바로크부터 오페라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푸치니 베르디 이 낭만주의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피아노 아까 1709년에 생겼으니까 그 이후 부터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합창은 공부를 하면 저기 종교적인 입지가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휘자는 서양에서도 거의 다 박사 공부를 한 사람들이 미국의 예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지휘자가 박사, 합창지휘 박사. 중학교 나왔는데 지휘자가 합창지휘 박사. 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지휘자들이 초등학교부터 합창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합창의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음악의 뿌리를 캐게 됐고 또 합창 지휘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리허설 테크닉이 중요한데 거기는 음악적인 것과 테크닉적인 거 있지만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문학적인 거를 다 내포하고 있어야지 이제 그 10번, 20번, 100번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뷰 테크닉에서 왼손을 자유롭게 쓰시려면은 오른손은 내박을 저으면서 왼손이 생각했던 대로 나갈 수 있게. 음악을 표현할 때 높은 소리는 높이, 낮은 소리는 낮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지휘를 하고 평범한 소리는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사운드 면에서 우와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손 나가고 디크레션도부터 다르죠. 호흡을 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까 스비토 파, 스비토 피아노 반짝반짝 그러니까 화려한 부분이 나와 이렇게 해서 화려함을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언제 다시 와서 숙제 검사를 할까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내 눈에 잘 보이고 군더더기 없는 지휘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이 넘도록 열강해 주신 저희 구찬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강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5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저희가 3시 30분부터 민경식 교수님의 반주법 강연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